너 맞지? 29년을 찾았는데. 29회 전 헤어진 첫사랑이 병원장이었습니다. 정순아, 왜 이런 꼴로 내 앞에 나타나? 강혁의 목소리가 오열로 갈라졌고 이제 시댁 집안은 풍비박산날 운명이었습니다. 네 시댁 내가 처리할 거야. 그래도 지수 아빠 가족인데요. 강혁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시댁의 전 재산이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졌죠.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수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부은 손가락 마디를 주물렀어요. 꽃 같던 28배 시집 왔을 때만 해도 피아노 건반을 타던 가녀린 손이었는데 이제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손톱 밑까지 거칠어진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2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녀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죠. 오늘은 사골국이다. 정수는 냉장고에서 어제 밤부터 우려낸 사골 국물을 꺼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정성껏 기름기를 걷어내고 소금 간을 맞춰가며 국물 맛을 봤습니다. 입안에 감도는 깊은 맛에 정수는 작게 미소 지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갓 지은 쌀밥은 윤기가 흘렀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밥을 푸고 김치를 담고 국그릇에 사골국을 부었습니다. 상을 들고 안방으로 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어머님, 진지 드세요. 안방 문을 열자마자 박 여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 국물.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골국입니다, 어머님. 어제 밤부터 푹 끓였어요. 박 여사는 국그릇을 들어 빛에 비춰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임 탔냐? 왜 이렇게 허여멀건하냐? 이걸 국이라고 끓여왔어? 어머님, 사골은 원래 이렇게 뽀얗게. 시끄러워.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뒤따라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쾅! 박 여사는 밥솥 뚜껑을 열더니 갓 지은 밥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주걱으로 밥을 떠서 싱크대에 들이부었어요. 윤기나던 쌀밥이 배숙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그 밥은 이런 밥을 해놓고 시어머니 입에 넣으려고? 걔도 안 먹겠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일 순 없었죠. 20회 동안 익숙해진 풍경이었으니까요. 다시 해. 당장? 네, 어머님.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아까보다 더 시렸어요.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밥을 다시 짓는 동안 시계는 6시를 가리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팔순 잔치인 거 기억하지? 꼭 와야 해.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팔순이었어요. 20회 동안 명절 한 번 제대로 못 가본 친정이었죠. 올해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응, 알아. 꼭 갈게. 진짜? 형부랑 조카도 데려와.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전화를 끊고 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가야 했어요. 아버지를 뵙고 싶었죠. 그날 저녁 정수는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지 팔순 잔치라서요. 박 여사는 드라마를 보다 말고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어요. 토요일? 그날 큰아들네 애들 온다. 내가 밥 해야지. 조카들은 제가 미리 반찬 다 해놓고 갈게요. 저녁 때 돌아올. 출가 외인이 어딜 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집 온 년이 제 집이 어디라고. 여긴 내 친정이냐? 어머님, 아버지 팔순은 일생에 한 번뿐인데요. 제발, 닥쳐. 내 말 안 들을 거야? 정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박 여사는 다시 드라마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죠. 싫으면 이혼하고 나가든지. 그날 밤 정수는 남편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우리 친정아버지 팔순 잔치인데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 민수는 핸드폰 게임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알아, 알지만. 이번 한 번만. 20년 살았으면 이제 도가 터야지. 왜 아직도 사사건건 부딪혀? 좀 참고 살아. 민수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정순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부딪힌 적이 있어? 20회 동안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으라고.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신경 좀 버리지 마. 민수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 할 때마다 이불로 입을 틀어막았죠. 토요일이 왔고 정수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조카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박 여사 발을 주물러드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핸드폰으로 동생이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죠. 정수는 화장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회가 흘렀지만 정순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정수는 지수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연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18살 고3 딸아이는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었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간식 먹어. 엄마, 나중에요. 지금 수학 문제 푸는 중이에요. 정수는 쟁반을 들고 물러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또 공부해? 계집애 가. 박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지수 지금 공부 중이에요. 공부?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냐? 얼른 시집가서 애나 낳지. 박 여사는 정순을 밀치고 지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이것 봐라. 이런 쓸데없는 책이나 보고 앉았네. 박 여사는 지수의 책상 위에 놓인 수학 문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수가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빼곡하게 메모를 해놓은 그 문제집을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여사는 문제집을 두 손으로 잡고 반으로 찢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흩날렸죠. 할머니,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8살 소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문제집이에요. 뭐, 인연이 할머니한테 대들어? 박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지수의 뺨을 향했습니다. 안 돼요. 정순이 몸을 날렸습니다. 박 여사의 손바닥이 정순의 뺨을 후려쳤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귓속이 웅웅거렸죠. 엄마. 정순은 비틀거리다 책상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이 저렸어요. 하지만 아픔보다 지수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죠. 이 미친년이 감히 내 손을 막아? 박 여사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수는 팔로 머리를 감쌌어요. 지수가 엄마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죠.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박 여사는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수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딸의 가느다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수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수는 바닥에 흩어진 문제집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지수가 밤을 새워가며 풀었을 문제들이었죠. 손끝이 떨렸어요. 그날 밤 11시 지수가 급하게 정순을 불렀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정순이 달려가 보니 지수가 배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지수야, 어디가 아파?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지수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더니 과호흡 증세가 나타났어요. 정수는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여보, 지수가 많이 아파. 빨리 와. 전화기 너머로 술집 소음이 들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뭐, 지금 회식 중이라 바빠.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지수가 정말 심각해. 제발.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엄마, 숨을 못 쉬겠어요. 지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수야, 엄마가 업을게. 병원 가자. 정수는 18살 딸을 등에 업었습니다. 예전보다 훌쩍 큰 딸이었지만 지금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너무 말라서였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박 여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가? 병원 가야 해요. 지수가 아파요. 한밤중에 무슨 병원? 체했으면 손 따면 돼. 아니에요. 이거 심각해요. 정수는 박 여사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내가 가지 말래도.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계단을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웠죠.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수를 업은 채 골목길을 뛰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큰 길에 나가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대들어서. 아니야, 지수야. 내 잘못 아니야.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 도착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큰 길에 도착했을 때 지나가는 택시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택시, 여기요. 다행히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정수는 지수를 안고 뒷자리에 탔죠. 기사님,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이에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수는 지수의 축축한 이마를 쓸어 올렸어요. 딸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고 있었죠. 지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빗물 젖은 창밖으로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딸을 꼭 안은 채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지켜주세요. 20해 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죠. 택시는 빗속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정수는 지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접수창구로 달려갔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죠. 보호자분, 여기 작성하시고 신분증이랑 보험증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안 챙긴 거였죠. 죄송한데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어요. 애가 너무 급해서. 그럼 환자분 학생증이라도 있나요? 정수는 지수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학생증이 있었어요. 간호사는 학생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일단 응급 처치는 해드릴게요. 보호자분 신분증은 나중에 가져오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어요. 급성 맹장염 의심됩니다. 초음파 검사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맹장염이라니. 만약 터지기라도 했다면요. 검사를 마친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맹장이 많이 부어있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네,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손이 떨렸죠.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이 돌아보니 박 여사가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은 채 서 있었죠. 어머님,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멋대로 애 데리고 나와서. 박 여사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정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머님, 여기는 병원이에요. 조용히. 닥쳐. 애가 병원에 왔으면 입원비를 내 친정에서 받아오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뭐?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박 여사는 정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손톱이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아파요, 어머님. 아프긴 뭐가 아파. 나 따라와. 박 여사는 정순을 끌고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비상구 문을 열자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정순을 계단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 망친다는 거 알아? 어머님, 저는 그냥. 입 닥쳐. 박 여사가 정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목이 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냐? 고개 숙여. 박 여사가 정순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순의 몸이 비틀거렸어요. 뒤가 계단이었죠. 한 발만 더 물러서면 굴러떨어질 거였습니다. 정순의 눈앞이 아찔했어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이곳에서 폭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할머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정순의 허리를 낚아챘어요. 정순은 넘어지지 않았죠.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누구세요? 박 여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병원 원장입니다. 지금 환자 보호자를 폭행하셨습니까? 강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 여사는 잠시 주춤했죠. 아니, 이게 우리 며느리라서. 며느리든 누구든 이곳에서 폭행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혁은 정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순은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 여사는 강혁의 가운을 보더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원장님,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가족끼리 얘기하는데 왜 비상구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게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정순을 한번 노려보고는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강혁이 정순의 팔을 붙잡았죠.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순은 고개를 들어 강혁을 봤습니다. 그 순간 강혁의 눈빛이 변했어요. 강혁은 정순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정순의 왼쪽 눈가에 작은 흉터가 보였거든요. 달 모양의 작은 흉터. 강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흉터. 네. 정순은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만졌어요. 어릴 적 생긴 흉터였죠. 강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순아.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까요? 그것도 이렇게 애틋한 목소리로요. 저를 아세요? 강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순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강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틀릴 리 없어. 강혁은 정순의 눈과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처럼 하얗게 자리 잡은 그 작은 흉터를요.
그 흉터. 내가 낸 거잖아.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뭐라고요? 1997년 8월 15일. 한강 고수부지에서 강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1997년 8월 15일.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자 가장 아팠던 날이었으니까요. 당신, 정순아, 나야. 강혁.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9해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19살 정순, 야간 대학에 다니던 22살 강혁. 둘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죠. 강혁은 가난한 고학생이었어요. 낮에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학에 다녔죠.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둘은 서로에게 의지가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만나 얘기를 나눴죠. 그러다 사랑에 빠졌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혁이 정순에게 꽃을 꺾어주려다 가지에 얼굴을 긁혔어요. 왼쪽 눈가에서 피가 났죠. 아! 강혁은 황급히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순아.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 이 정도 상처쯤. 하지만 그 상처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달 모양의 작은 흉터로요. 3개월 뒤였습니다. 강혁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퇴 위기에 처했어요. 정수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몰래 강혁의 책상 서랍에 넣어뒀죠. 대학 가려고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강혁이 돈을 발견하고 정순을 찾았을 때 정순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고 연락을 끊었죠. 정순은 강혁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신 때문에 강혁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29해 전 일이었습니다. 너를 찾았어. 29회를 찾았는데 강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런 꼴로 내 앞에 나타나? 강혁은 정순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진 손마디를 쓰다듬었죠. 이 손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정순은 손을 빼려 했지만 강혁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저는 이제 아줌마예요. 남편도 있고 딸도 있어요. 남편? 아까 그 사람이 시어머니야? 강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 남편은 어디 있어? 왜 아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나타나지도 않아?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술집에 있을 거예요. 전화도 안 받겠죠. 혁아, 나를 부르지 마. 강혁이 정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 찾으려고. 혹시라도 아프면 병원에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서울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뒤졌어. 정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를 찾았어. 하지만 너는 없었어. 미안해요. 결혼했구나. 강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혁은 한참 동안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지난 20해 동안 단 하루라도 행복했어?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행복했냐고요? 단 하루라도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니요. 단 하루도. 강혁이 정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순은 강혁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20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순은 눈물을 닦으며 강혁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딸이 수술 받는다고. 기다려. 강혁이 정순의 팔을 붙잡았어요. 내 딸 수술 내가 직접 할게. 최고의 의료진을 붙일 거야.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강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정순아, 제발.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해줘.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수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죠. 고마워요. 고맙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마. 강혁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이제 절대 안 놓아. 다시는.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29회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정순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고 시댁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수는 알 수 없었어요. 지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혁은 직접 집도를 했어요. 최고의 외과 의사 2명을 보조로 붙이고 수술실 간호사도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배치했죠. 3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정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특별병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지수가 무사했죠. 강혁이 수술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정순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맹장이 거의 터질 뻔했어.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야. 정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강혁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환자를 7층 특별병동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최고급 병실로요. 네, 원장님. 정순이 황급히 강혁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특별병동은 너무 비싸요. 걱정하지 마. 병원비는 내가 처리할게.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강혁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나한테 신세 지는 거 그렇게 싫어? 정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은 게 아니었죠. 그저 부담스러웠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응? 강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지수는 특별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1인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정수는 지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정순아, 잠깐 나와봐. 응? 정수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강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너 시댁이 박간의 갈비 운영하지? 정순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조사했어. 내 시어머니 이름으로 말이야. 강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건물 소유주란에 적힌 이름은 강혁의료재단이었습니다. 이게 당신 거예요? 응. 3년 전에 재단에서 매입했어. 근데 임차인이 박간의 갈비더라고.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아니야. 나는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 우연이야. 강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서류에는 정순의 이름으로 된 대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정순은 깜짝 놀랐죠. 이게 뭐예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내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사채를 썼어. 5천만 원.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제 도장을 어떻게... 조사해봤더니 6년 전 일이더라. 내 인감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야. 강혁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내 친정어머니 유품 목록이야. 금반지 3돈짜리가 있었지?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그 반지를 내 시어머니가 팔았어. 200만 원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반지를. 미안해. 이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강혁이 정순의 어깨를 안았어요. 하지만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정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강혁은 정순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순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순아,
내 말 잘 들어. 응. 20해 전 결혼식 난로는 돌려줄 수 없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강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돌려줄게. 무슨 뜻이에요? 내 시댁, 내가 처리할 거야. 정순이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래도 지수 아빠 가족인데요. 강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수 아빠? 지금 어디 있는데? 딸이 수술 받는데 나타나지도 않잖아.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혁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건물 임대차 계약 검토하고 사채 문제 법적으로 해결하고 내 명의로 된 빚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내 시어머니가 너한테 한 폭행, 진단서 떼줄게. 증거 확보해도. 강혁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 내가 참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심하게 굴 거야. 정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20해 동안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였죠.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난 기다릴 수 있어. 강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수 옆에서 쉬어. 내가 간이 침대 갖다 줄게.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하지 말래도. 강혁은 문을 나가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정순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다시는 도망가지 마. 29해 전처럼.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약속? 할게요. 강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죠. 사흘 뒤 박간의 갈비에 소방 점검이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소방관 5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 여사는 당황했죠. 뭐야, 갑자기 무슨 점검이야? 정기 소방 점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방관들은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주방 천장, 가스레인지, 주변 비상구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1시간 뒤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비상구 물건 적재, 가스 안전장치 미비, 총 15군데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보름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처분 받습니다. 소방관들이 나가고 박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 2시 보건소 직원들이 들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위생 점검은 더 철저했어요. 냉장고 온도, 식자재 유통기한, 주방 바닥과 벽, 직원들 건강검진 기록까지 전부 확인했죠. 유통기한 지난 고기 3kg, 냉장고 온도 기준 미달, 조리사 건강검진 미실시, 즉시 영업 정지 처분합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보건소 직원은 영업 정지 스티커를 가게 문에 붙였죠. 항의는 보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그날 저녁 박 여사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지수 병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 여사와 마주쳤어요. 박 여사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내가 했지. 내가 병원장한테 뭐라고 한 거지. 정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게 영업 정지당했어. 내가 뒤에서 조종한 거 다 알아. 박 여사가 정순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죠. 여기서 무슨 짓입니까? 보안요원들이 박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박 여사는 발버둥 쳤어요. 나라고. 전현이 우리 집안 망쳤어. 조용히 하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때 강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요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원장님, 이분이 환자 보호자를 괴롭혀서요. 강혁은 차가운 눈으로
박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나가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다 꾸민 거지.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박 여사가 강혁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박 여사를 붙잡았죠. 이분 내보내세요. 앞으로 출입 금지시키고요. 네, 원장님. 박 여사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그녀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어요.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강혁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줬어요.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강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사흘 만에 나타난 남편이었어요. 민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병실 문을 벌컥 열었죠. 여보, 큰일 났어. 정수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 가게 영업 정지당했어. 엄마가 너무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 그래서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병원장 좀 만나게 해줘.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싫어요. 뭐? 민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싫다고 했어요. 당신네 가족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왜 도와줘요?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인연이 감히 남편한테 대들어. 민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바로 쳐다봤죠. 때려봐요.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혁이 들어왔어요. 환자가 쉬어야 하는데 무슨 소란입니까? 민수는 강혁을 보더니 황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아, 원장님. 저는 이 사람 남편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강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잠깐만요.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할 말 없습니다. 보안. 강혁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어요. 이분 내보내주세요. 네, 원장님. 민수는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원장이랑 무슨 사이야? 뭔 짓 한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미안할 것 없어. 강혁이 정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한 만큼 다 돌려줄 거야. 정수는 강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0회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일주일 뒤 강혁의 법무팀 변호사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혁 의료재단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드리러 왔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계약서 3조 항목을 보시면 임차인이 건물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소방법 위반 15건. 둘째, 식품위생법 위반 9건. 셋째, 무단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 이것만으로도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합니다. 박 여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보증금 관련 서류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 영업 정지로 인한 재단 손해배상,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면 보증금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추가로 3천만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것도 봐야겠네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정순 씨 명의로 작성된 사채 5천만 원 건. 박 여사께서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하신 거죠?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고소하면 징역 선고 받으실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 여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변호사는 차갑게 내려다봤죠. 강혁 원장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정순이가 20해 동안 빌 때 당신은 들어줬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 달 안에 건물을 비워주십시오. 권리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망했어. 다 망했어. 이틀 뒤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짐을 싸서 나왔어요. 값비싼 가구들, 명품 가방들, 그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트럭에 실었죠. 박 여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넘게 일궈온 가게가, 이 건물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그때 정순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오는 정순을 보고 박 여사는 이를 갈았어요. 내가 다 망쳤어. 정순은 박 여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일들의 결과예요. 20해 동안 저를 괴롭히고 제 명의로 빚을 내고 친정어머니 유품까지 팔아치우셨잖아요. 정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반지 돌려주세요. 박 여사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반지? 그런 거 없어. 있어요. 어머님 금고에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안 주시면 경찰 부를게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어요. 작은 보석 케이스를 꺼내 정순에게 던졌죠. 가져가. 이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냐? 정순은 케이스를 주워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정순은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감히. 박 여사가 정순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곁에 있던 강혁의 경호원이 막아섰죠. 그만하십시오. 박 여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주제에 감히. 정순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민수가 밖에서 짐을 싣다가 정순을 봤습니다. 여보,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정순은 민수를 지나쳤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소송 제기할 거예요. 변호사한테서 연락할 거예요. 민수가 정순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혼? 내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해? 강혁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손 떼십시오. 당신은 누군데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어. 강혁은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봤죠. 당신이 회사에서 공금을 유용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에 대한 폭행 진단서도 있고요.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감옥 갈지 조용히 이혼할지 선택하십시오. 강혁은 서류 뭉치를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회사 장부 복사본, 폭행 진단서,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건 어떻게 해? 한 달 안에 이혼 조정에 응하십시오.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강혁은 정순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울부짖음과 민수의 허탈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20회의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강혁의 한방병원 옆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정순의 한방차라고 적혀 있었죠. 정순은 카페 안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대추차, 생강차, 국화차. 정성껏 만든 한방차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땡그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예전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자 정수는 메뉴판을 건넸어요. 추천 메뉴는 오미자차예요. 오늘 아침에 직접 우렸거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정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 오미자차를 따르고 곁들일 약과를 접시에 담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여기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정순의 미소가 더 환해졌어요.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리며 교복을 입은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수야, 학교 끝났어? 지수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오늘 시험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간호학과 가는 거, 이제 거의 확실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단해. 지수는 작년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원하던 간호학과였죠. 강혁이 장학금 추천서까지 써줘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할머니 병문안 갈 거예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조심히. 지수가 나간 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는 지금 요양원에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뒤 치매 증세까지 나타났죠. 강혁이 운영하는 자선 요양원에서 무료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공금 유용권으로 회사에서 잘렸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정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미워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오후 5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보며 차를 우렸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땡그랑. 문이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박 여사가 서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나온 모양이었죠.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차림.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문 너머로 카페 안을 들여다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정순이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 보이는 정순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여자를 20해 동안 괴롭혔었죠. 사람 취급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모두 자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발을 돌렸어요. 빗물을 맞으며 걸어갔죠. 횡단보도를 건너다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혼자 일어나 절뚝거리며 걸어갔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저녁 6시 정수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뒷문이 열렸어요. 강혁이 우산을 들고 들어왔죠. 비 오는데 우산 가져왔어.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병원 일은요? 다 끝났어. 이제 퇴근 시간이야. 강혁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정순의 손을 잡았죠. 정순아. 응? 차 한 잔 줄래? 정순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무슨 차 드릴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로. 정순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화차를 우렸어요. 찻잔 2개에 따라 강혁에게 건넸죠. 둘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요. 행복해? 강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강혁이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29회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미안해요. 그때 도망쳐서. 아니야. 이해해. 나를 위해서였잖아. 강혁은 정순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쳤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20회의 긴 비가 끝나고 마침내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수는 강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혁아,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간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노예도 아니었죠. 그저 정순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한 사람의 여자 정순이요. 창밖 무지개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정순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나의 봄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